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향후 5년 내 캐나다 포스트가 일반 가정집 우편물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지역별 우체통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8,000개의 일자리 감축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감축과 감원 일변도의 정책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합장을 배달할 캐나다 포스트 직원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캐나다 포스트가 5년 이내에 우편물의 가정집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가정집은 우편물을 받기 위해 여러 가구가 함께 이용하는 대형 우편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메일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종이 우편 사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신고 등 각종 민원 서식 접수와 통지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공문서 우편 배송률이 크게 떨어진 것도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올해 초 캐나다 컨퍼런스는 캐나다 포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우편물 수량이 지난 2006년에 비해 10억 톤가량이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줄어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 초 예산이 대폭 삭감된 캐나다 포스트는 앞으로 5년 동안 6,000개에서 많으면 8,000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은 은퇴 등 자연퇴직을 통해 실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우평노동조합의 존 베일 씨는 이번 발표에 크게 놀랐다며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런 공지도 없다, 외부에 먼저 발표한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된 이 같은 사실에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연방정부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포스트 측은 우편 문화의 변화로 모든 부담을 납세자들이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노조의 반대에 대응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보 통제가 구소련의 크레물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하퍼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8년 동안 각종 정보 정책이 보수와 강변 일변도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장 데니스 프레셋 의회 예산국장은 10일 하퍼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삭감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법원에 정보 허가 명령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프레셋 국장은 정부가 2012년도에 예산안 중 삭감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원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정보 통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방의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퍼 정부의 2012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보를 요구하다 해고된 전 의회 예산국장인 케빈 페이지 씨는 의회 예산국을 설치하는 것은 애초에 보수당의 생각이었다면서 정권을 잡고 보니 생각이 바뀐 것 같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수잔나 레가트 캐나다 정보위원장도 하퍼 정부 하에서의 정보 접근 프로그램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련 재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퍼 정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무위원장은 하퍼 정부는 의회 예산처에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제이슨 맥도날드 총리 대변인도 정보 공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의회 측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연방정부의 강경과 보수 일변도의 정책이 빚은 공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캐나다의 아웃도어 브랜드 캐나다 구스가 미국계 투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젠 캐나다 구스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메리칸 구스가 된 셈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캐나다 구스에 투자해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고 캐나다 구스 측이 10일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캐나다 구스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로써 캐나다 구스는 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된 셈입니다. 캐나다 구스의 CEO인 데니 라이스 씨는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 유치로 우리는 지난 15년 이상 성공적으로 성장해온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구스는 1957년 토론토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두껍고 보온력이 좋아 극지방 모험가들과 연구자들이 캐나다 구스를 애용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현재 캐나다 구스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최근 캐나다 구스가 최고의 겨울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고가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짝퉁 구스 출현에 최근 사기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고 유명 유통점이 선판매 후 물량 확보에 실패하는 등 한국에선 구스 열풍의 부작용도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구스 매장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그동안 지원해오던 BC주의 이민자 영어교육 예산을 중단시키면서 각 단체들이 이민자 ESL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은 더 걸어 잠그고 지원은 줄이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점점 쇄국 정책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BC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해온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 1,700만 달러의 지원이 2014년 4월부터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캐나다 BC 이미그레이션 어그리먼트 협정을 통해 매년 2,200만 달러의 ESL 교육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이 중 1,700만 달러가 성인 이민자들의 교육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약 9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2012년 4월 중 이러한 뜻을 전했으며 BC주 정부 측은 ESL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대학들로 하여금 직접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학교들이 이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폐지될 처지입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내주 중에 주차 선불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다음날 아침까지의 주차료를 미리 선불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를 가져가기 위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선불제는 미국 시애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술자리에 가기 전 미리 다음날 아침까지 주차료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으로 지난 11월 UBC 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이 제도 도입을 건의해 밴쿠버 시의회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레거 로버트슨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검토 중인 지오프 매그 시의원은 현재 이 제도 시행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사안은 밴쿠버시의 주차 시간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밴쿠버시는 통행 및 주차 차량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서는 노상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 허용되던 주차 장소가 아침이면 주차 금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감소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밥 로리슨 씨는 사설 주차료가 비싼 밴쿠버에서는 음주 자리에서든 식사 자리에서든 자가용과 주차 벌금을 걱정하게 된다며 밴쿠버시가 규칙을 몇 가지 고쳐 새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운전이 최대한 줄어들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주차 선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리에서 뇌수막염으로 5세 여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뇌수막염은 성인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쉽게 전염되는 질환이어서 걱정입니다. 서리에서 만 5세 여자아이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부는 이번 여자아이의 사망 원인이 전염성이 큰 수막구균성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아이와 접촉이 가능했던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걱정입니다. 뇌수막염은 성인들 사이에서는 전염 가능성이 낮으나 아이들에게서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망한 유아가 다니던 술리반 초등학교의 유치부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BC 보건부의 미셸 머티 박사는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통신물을 통해 학교 측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전염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과 학교 유치부 측은 전염 위험성이 낮아 추가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뇌수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 몸살기와 목 뻣뻣한 등 독감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이가 뇌수막염에 감염될 경우 짜증이 심해지고 울음이 잦아지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한 남성이 유포한 갤럭시 S4의 품질 문제를 담은 동영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불량이었으며 삼성전자 측의 요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 측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캐나다 남성이 갤럭시 S4를 충전 중 충전 케이블에 불이 붙어 있었다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전자가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리고 외부에 이 문제를 전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 사인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A4 용지 2장을 들고 그동안 겪었던 내막을 설명하는 영상을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으나 동영상에는 이 남성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일 현재 이 동영상의 조회 건수가 32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휴대폰 업체들은 제품에 발화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 모든 결정을 유보하고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 습관 또는 정품이 아닌 유사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도 어떤 제품의 충전기를 사용했는지, 전압이 맞는 전류나 교환기, 충전기의 장치들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이 단지 불이 붙었다는 점만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품질 문제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규명도 되기 전에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사고처럼 단정지어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동영상 유출로 입게 된 막대한 손실 처리가 문제라며 이로 입게 될 기업 이미지 타격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지도 않는 큰 손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은퇴 후 여행을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RBC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역시 여행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전 캐나다인 중 25%가 은퇴 후 여행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년퇴직한 캐나다인들의 16%만이 실제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에 재미있는 차이도 조사되었습니다. 남성의 대다수는 은퇴 후 아내와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답했지만 여성들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답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은 같이 지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눔 한류의 선두주자 가수 김장훈이 오는 19일 온타리오의 뮤지엄 캐나다 롬에서 연말 공연에 나서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롬에서 대중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100년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롬 측이 김장훈의 음악성과 연출력,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롬 공연은 지난 토론토 공연에 이은 앙코르 콘서트로 좌석 절반의 티켓만 판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캐나다 국내의 기업들이 후원해 수익을 내는 펀딩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의 후원에는 캐나다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회사인 TNT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토론토 시청과 관련된 어린이재단,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서적기부, 캐나다 역사교육기관, 어린이병원 등의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자원의 보고, 북극에 대해 권리를 정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 존 베어드 씨는 UN 특별위원회에 북극에 대한 캐나다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더 많은 자료를 추가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에는 세계 미발굴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국가들이 북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어드 외무장관은 북극의 자원은 캐나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웃 나라와의 관계 역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30대 캐나다인 교사를 친구로 사귀며 미국과의 교류 창고로 쓰고 있다고 중앙선데이가 8일 캐나다 시사주간지 매클린지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매클린지에 따르면 중국 엔지에 살고 있는 캘거리 출신 마이클 스페버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으며 미국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맨의 두 번째 방북을 주선하고 직접 동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버는 김정은을 김장군이라고 부르며 로드맨의 방북을 기획하고 북한 체육당국이 추진 중인 북한과 캐나다 아이스하키팀 경기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다고 매클린지는 전했습니다. 스페버는 농담을 좋아하는 비정치적 성향의 평범한 사람으로 2005년쯤 서울을 찾았다 북한의 존재를 알고 북한에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북한 건부와 친분을 쌓은 끝에 김정은과 친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버는 북한을 오래 다니며 인맥을 구축했지만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으며 사석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얘기는 일절 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유로 북한 권력자가 부담 없이 그와 친교를 맺었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북한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스페버는 북한 사람조차 전화로 들으면 북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사투리까지 능숙하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불법 도청 감청 과정에서 꼭두가시 노릇을 한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보당국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요청으로 세계 주요 지역 20곳의 도감청 시설을 제공하며 미국의 첩보 활동을 도왔다고 CBC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CBC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유출한 문서를 이용해 상당수 미국 정보 요원들이 캐나다 CSEC에서 근무 중이고 캐나다 요원들도 미국 메릴랜드의 NSA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NSA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CSEC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보잉의 최신 기종 737 맥스를 65억 달러에 61대나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에어버스를 주력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던 에어 캐나다는 향후 장거리 주력 기종으로 보잉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잉 737 맥스기는 오는 2017년 2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90년대 향수를 모티브로 한 영화 친구2가 오는 13일 시네플렉스 코키틀람 실버시티에서 개봉합니다. 지난 2001년 개봉해 820만 관객을 동원하며 수많은 유행어를 낳았던 친구에 이어 12년 만에 개봉하는 친구2는 장동건이 연기한 동수를 죽인 준서, 유호성이 감옥에서 만난 동수의 숨겨진 아들 성훈과 함께 조직을 접수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친구2에서는 간간히 전편의 장면들이 플래시백으로 등장하고 동수의 죽음에 대한 배경이 비중 있게 그려져 극의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았고 연기파 배우 유호성, 최근 드라마 상속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우빈, 미남 배우 주진모 등이 대거 출연하는 흥행 돌풍 예고작입니다. 복고 열풍의 한국에서도 흥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친구2는 12월 13일 금요일 코키틀람 실버시티에서 개봉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